오늘은 채권과 관련해서 좀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채권 투자 핵심 노하우라는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신 마경환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주식 투자라든가 뭐 네. 여러 가지 이런 분야와 관련해서는 좀 정보를 많이 접해봤는데요. 이 채권과 관련해서는 좀 아직 모르는 분야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직은 좀 예. 낯설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러한 투자의 노하우들을 좀 오늘 많이 좀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 첫 번째, 왜 우리가 채권에 투자해야 되나요? 왜 채권 투자해야 되냐라고 질문 주시면은 뭐 사실 제 머리에는 수백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예, 수백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수백 가지가 떠오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일반 투자자분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채권의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제가 한 네 가지 정도만 제가 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주식만 있으면 되는데 왜 채권을 꺼내냐라고 했을 때 주식 대비 채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반면에 채권은 굉장히 이렇게 수익률이 굉장히 스테이블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이제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하고자 할 때 투자자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은 예금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을 원하고 반면 주식의 변동성은 싫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채권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이 채권 투자하는 이유가 이렇게 안정적 수익을 추구한다는데 과거 수익을 한번 볼까요?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글로벌 채권 의 연도별 수익률입니다. 네. 보시면은 1997년부터 해서 2016년까지 한 20년간 데이터인데요. 보시면은 20년 평균 연평균 5.4%입니다. 연평균 5.4%고 또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저렇게 20년 중에서 원본 손실이 있었던 게 딱 두 번 정도 있었어요. 두 번 정도니까 딱 한 10% 정도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근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요. 가장 많이 빠졌을 때가 한 1% 내지 2% 정도밖에 안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러니까 운이 나빠서 내가 들어간 투자한 그 해에 만약에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한 2년 정도 두신다고 했을 때는 다 100% 다 원본 이상 성과를 나왔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렇게 안정적으로 성과 난다는 게 주식 대비 채권의 가장 큰 장점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보통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이 보통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때 주식은 경제가 올라갈 때 수익이 나는 거고 반면 네. 채권은 경제가 꺾일 때 수익이 난다고 하죠.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경기 다운 사이클에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고 얘기하죠. 제가 이제 최근에 강의를 참 많이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채권을 왜 투자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좀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우리가 채권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 자, 대표님 같은 경우에 어떤 재테크라고 하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 가장 많이 하는 부동산. 네. 그죠? 두 번째는 사업체 내지 네. 직장. 그렇죠. 또 하나 뭐 있을까요? 그 다음에 주식 투자. 그렇죠. 주식 투자입니다. 뭐 주식 국내든 해외든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부동산 그리고 기업체 내지 직장 세 번째 주식 투자. 근데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경제가 올라갈 때가 좋습니까? 내려갈 때 좋습니까? 올라갈 때가 아무래도 그렇죠. 돈을 벌겠죠. 예, 맞습니다. 이 세 가지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업사이클에 굉장히 잘 작동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경제는 반드시 업 앤 다운 합니다. 네. 그러면 경제가 꺾일 때는 이 세 가지 포트폴리오는 이 다운 사이클의 쓰나미처럼 다 떠내려간 자산이죠.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지금 구독자님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우리의 자산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꾸준하게 내 자산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채권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준비한 자료는 지난 20년 동안에 국내 주식시장이 원본 손실이 있었던 연도별 성과로 원본 손실이 있었던 해를 제가 다 뽑아봤는데요.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즉 경제 나빴던 구간이죠. 네. 한 6번 정도 되나요? 6번 정도 원본 손실이 있었는데 그 구간 동안에 글로벌 채권을 만약에 그때 투자했다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모두 다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뭐 위험한 자산도 아니고 그냥 안전한 국채 위주로 했는데 보시면 화면이 좀 준비는 안 됐는데 제가 보시면 평균적으로 한 8% 났습니다.
수익률이 높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요 직전 화면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20년 평균이 5.5%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경제가 무너질 때 평균은 8.5%예요. 즉 경제가 안 좋을 때도 좋네요. 예, 맞습니다. 예. 물론 이제 채권이라는 게 굉장히 버라이어티하지만 그 중에 우리가 일반 대중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채권 이꼬르 우량 국채를 생각하시는데 우량 국채는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면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는 말아야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리만 사태 같은 것들이 다시 한번 발생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모든 자산이 이렇게 내려가지만 반대로 여러분 만약 국채를 갖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제가 좀 더 한 예시를 좀 더 드릴까요? 예.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다 한번 겪은 얘기인데 2008년 리만 사태 때 보통 이제 주식을 갖고 있었고 부동산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부동산도 한 반토막이 났었고 주식도 네. 한 반토막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대표님이 그때 미국에 만약 그 시점에 미국에 20년짜리 국채를 갖고 있었다고 했을 때 몇 네. 프로 났을까요? 그냥 글쎄요. 연평균 5%라고 그러셨으니까 그거보단 좀 높았겠죠? 예. 참고로 미국 국채는 이론적으로 전 세계 가장 안전한 채권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게 33% 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수익이 날 수가 있죠? 전 이 거래의 방식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대표님 말씀 나누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채권의 가격이라는 거는 금리가 내리면 가격이 올라가죠. 네. 그러면 금리가 내린다는 건 이론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하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리고 또 채권 가격은 금리가 반대편으로 가는 거죠. 금리가 내릴수록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는 거,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가 내리는 방향이 주식이 내리는 방향과 동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이 이론적으로는 주식이 깨지면 깨질수록 국채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요즘처럼 경기가 좀 혼란스럽고 좀 이제 장기 경기 물론 미국 기준입니다만은 장기 경기 확장 국면의 끝무렵에 와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경제가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꺾일 가능성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채권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투자해야 될 자산입니다. 뭐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경기 하락할수록 채권 가격은 더 올라간다. 예, 그런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세 번째 준비한 거는 뭐냐면은 변동성입니다. 이 변동성은 이미 보통 이제 수익과 그 변동성 비례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중국 주식이 예를 들면 한 20% 기대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뒷면을 본다고 하면은 이건 20% 깨질 수 있는 리스크를 또 안고 있는 거죠. 주식은 하락의 리스크가 그렇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자분들이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은행의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가만 낮기 때문에 은행의 예금 금리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을 원하고 그리고 원하는 상황이고 또 제가 많은 대표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보면은 몇 프로면은 만족해 하세요라고 하면은 이게 제가 이 업계에 한 20년 이상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세월이 바뀌면서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어요. 네. 리만 사태 전만 하더라도 거의 다 약간 투자라고 하면 적어도 20-30%의 기대 수익을 바라셨어요. 근데 우리가 크게 한번 다친 리만 사태를 기점으로 그 이후부터는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금 제가 만나는 분들 대다수 분들은 그냥 한 자리 중후반대면 좋겠다. 그럼 6-7%? 네, 6-7%만 나오는 거를 당신이 개런티만 해줬다고 하면은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모든 자산을 당신에게 맡길게 할 정도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투자자 눈높이는 한 자리 중후반대를 원하는데 근데 우리가 예금에 만족하지 못해서 금융기관을 가져가면은 거의 다 고객분들한테 권한 자산이 뭐냐면 주식 자산들이에요. 주식 자산. 네. 주식 자산인데 이제 주식 자산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투자 수익의 목표가 10% 넘는 거라고 하면은 주식을 하는 게 맞지만은 투자 수익의 목표가 한 자리 중후반대라고 하면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좀 더 안정성 있는 채권으로 가야 그렇죠. 된다.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림 보시는 것처럼 크게 우리가 한 4분면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식과 채권을 나눌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투자 지역을 국내와 해외로 나눈다고 했을 때 이 중에 가장 이론적으로 위험한 건 뭘까요?
다시 한번 할까요? 이렇게 됩니다. 네. 해외 주식, 국내 주식, 네. 해외 채권, 국내 채권. 이렇게 4등분을 했을 때 가장 위험한 변동성 기준으로. 국내 주식? 예, 맞습니다. 예. 국내 주식이 투자자분들 느끼신지 모르겠는데 이론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한국은 2%가 안 되죠. 네. 따라서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한국은 개별 종목이나 마찬가지란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개별 종목, 당연히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 개별 종목 투자하는 게 물론 기대 수익도 높을 수 있지만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동성 기준을 한다고 했을 때 국내 주식이 이론적으로 가장 위험하고 그보다 좀 덜 위험한 게 글로벌 주식. 그리고 그 아래가 글로벌 채권, 그리고 국내 채권, 예금 이런 순서죠. 네. 근데 우리가 막상 금견에 갔을 때 예금의 대안으로 투자 상품 달라고 하면 가장 위험한 국내 채권을 권하는 게 가장 많았었죠. 근데 사실은 우리네 구독자나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거는 한 자리 중후반대 수익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여기를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영역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아, 그게 이제 해외 채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굳이 말씀드리자고 하자면 주식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좀 위험 관리를 하면 주식을 하시면 글로벌 주식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채권을 한다고 하면은 해외 채권, 글로벌 채권을 하는 게 맞죠. 물론 국내 채권도 있는데 국내 채권은 이론적으로 국내 채권 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량 채권밖에 거래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예금이나 금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채권하면 되게 재미없는, 네, 되게 맞아요. 수익이 낮은,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미지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해외 채권을 하시게 되면은 보통 5에서 한 10% 정도가 그 보통 우리의 타겟 수익률이 정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브라질 국채 있지 않습니까? 네. 연한 10% 정도 나오는 것처럼.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네 번째는 채권 하시면 아마 대표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채권 하면 야 그거는 경제가 꺾일 때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네, 표현을 많이 그렇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투자의 어떤 관점을 해외로 확장을 한다고 하면은 경기 상승 국면에 투자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를 해요. 그게 바로 이제 미국 하이힐드 채권입니다. 아, 미국 하이힐드 채권은 아마 이제 그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은 채권이죠. 그러니까 크게 나눠서 신용 등급으로 채권을 구분한다고 하면 크게 두 종류인데 하나는 투자 적격 채권이고 하나는 투자 부적격 채권입니다. 투자 적격 채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국채 같은 거고요. 투자 부적격 채권은 등급이 낮은 채권인데 이 등급이 낮은 채권은 속성이 주식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하이힐드 채권은 이 포장지는 채권인데 실제 움직이는 어떤 캐릭터, 다이나믹스는 주식과 동일합니다. 네. 그러면 이론적으로 주식은 경기 상승 국면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하이힐드 채권도 경기 상승 국면에 투자하는 겁니다. 경기가 올라가서 좋아진다는 뜻이죠. 실제로 그런지 한번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처럼 이 자료는 2007년부터 해서 2016년까지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국내 주식과 미국 하이힐드 채권 같이 그려놨어요. 네. 재밌는 것처럼 보시면 이 미국 하이힐드 이게 보면은 주식과 방향이 똑같죠. 그러네요. 예를 보면은 2008년에 국내 주식이 한 40% 빠졌을 때 미국 하이힐드 채권 28% 빠졌어요. 반면 경제가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했던 2009년 볼까요? 국내 주식이 40.9% 났는데 미국 하이힐드 57% 났습니다. 그러면 이 하이힐드 채권은 그 안정적인 투자보다도 그러니까 뭔가 수익성을 채권으로 수익성을 크게 얻고자 하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채권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하이힐드 채권의 어떤 로직은 뭐냐면은 경제가 좋아지면 하이힐드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요. 경제 나빠지면 주식처럼 채권 수익이 깨집니다. 즉, 제가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그냥 주식의 역할을 하이힐드 채권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주식 투자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투자 수익의 눈높이가 10% 정도와 맥스 10%라고 하면은 저는 주식을 손을 안 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주식처럼 경기 상승기에도 좀 수익을 내고 싶다고 하면 그때 채권은 하이힐드 채권 투자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권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일단 경기 상승을 수혜를 보는 채권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양한 투자 대안을 채권이 제공해 준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채권 좀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게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게 채권 투자 수익이라는 게 네. 그냥 채권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돈 빌려주고 돈 빌려받고 그렇죠. 하는 건데 그렇죠. 네. 빌려줄 때 이자가 얼마 이게 약속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이자만큼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자꾸 변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수익이. 네, 맞습니다. 왜 이런 그 채권 투자 수익이 어떻게 구성이 되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 말씀을 좀 드리죠. 제가 좀 구독자님들이나 보시기에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약간 화면에 그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표님 말씀하셨던 거는 우리가 채권 수익 크게 두 가지입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자 수익. 네. 이거는 그냥 예를 들면은 아까 그 대출을 준 거나 마찬가지죠. 대출을 줬을 때 예를 들면은 연 5% 이율이다 하면은 그러니까 1년이 경과를 하면 5%가 제가 받게 되는 거죠. 네, 채권을 가지고 예,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시장 움직임에 노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가치죠. 그냥 세월이 경과하면 받는 게 있는 게 이자 수익이죠. 이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채권 수익은 그 투자를 해서 수익은 그게 한 측면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채권도 금융자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금융자산은 가격이 형성되게 돼 있죠. 그죠? 시세라는 거.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단지 그 시세가 결정되는 메커니즘이 약간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해하기 힘드신 건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격이 움직여서 가격이 그러니까 그 평가 금액이 달라지는 게 우리 자본 손익이라고 하죠. 네. 뭐 영어로 캐피탈 게인은 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이 측면이 되게 쉽죠. 그냥 지수 올라가면 내가 10% 올랐으면 10% 수익이 났구나. 10% 깨지면 10% 손해를 받게 되는데 채권은 여기서 딱 한 박자만 더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리면은 내가 들고 있는 채권의 가격의 채권 시장 금리가 내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면 내가 들고 있는 채권 가격이 빠져요. 자, 다시 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미국 국채를 투자해놨어요. 네. 미국 국채를 투자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1년 이자가 3%로 합시다. 네. 3%예요. 3% 이자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1년 지나서 이 채권을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3%가 나올 거 아닙니까? 1년 보유하면은. 그리고 1년 뒤에 수익률은 이 3% 이자 플러스 만약에 오늘 현재 금리가 2%로 합시다. 네네. 오늘 이제 금리가 2%인데 1년 뒤에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가 1% 내렸어요. 네. 그러면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미국 국채 가격은 올랐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3%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거고 반대로 지금 내가 투자할 때 미국 국채 금리 2%인데 1년 뒤에 금리가 3%로 올랐어요. 그러면은 정반대로 내 3% 이자 수익 플러스 가격은 조금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 마이너스 알파 그런 컨셉입니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가요? 이제 지금 제가 3%짜리 채권을 미국 국채를 매입을 했는데 근데 이게 내년에도 3%면은 그냥 나는 3% 이것만 가져가면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1%가 내렸다. 그러면 나는 좋은 조건의 국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자 그렇죠. 조건에. 가격이 올랐겠죠. 그동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혹여나 우리 구독자님이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저는 주로 말씀드리는 게 개별 채권보다는 어떤 이제 ETF라든지 펀드 형태로 그러니까 즉 미국 국채라고 하면 미국 국채의 묶음을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개별 투자자가 해외 투자에서 개별 어떤 국채나 개별 채권을 매수하는 건 여러모로 어려움도 있고 리스크 관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좀 어떤 펀드나 ETF 형태로 투자를 하시는 게 나중에 위험 관리나 우리가 어떤 유동성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용이하기 때문에 제가 쭉 설명드리는 거는 가능하면 제가 ETF나 펀드를 기준으로 제가 좀 말씀 좀 드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채권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하긴 뭐 채권은 단위가 엄청 크다고 제가 그렇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채권을 기반으로 한 ETF 상품이나 그 다음에 펀드. 그렇죠. 이거를 맞습니다. 이제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3% 이자에다가 1년 뒤에 금리가 가입할 시점보다 금리가 내렸으면은 평가 금액이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금리가 그때보다 올라가 있으면 평가 금액이 약간 빠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자 수익을 얹어야 되는 컨셉입니다. 네, 그렇군요.